KBS 특별기획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 제1라디오와 인터넷으로도 함께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에 이어 세 번째 시간, 오늘 모신 분은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자,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재명입니다. 자, 그리고 저와 함께 토론을 진행해 줄 정하영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님, 이게 그 단숨에 이제 유력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르셨잖아요. 이제 촛불 전국 속에 참 혹독한 겨울이었는데 그게 이제 훈풍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른바 이재명 현상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이 현상 왜 생겨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촛불 민심이 네.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 네. 한번 검토해 보면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이 격차가 많은 이 비정상적인 나라에서 네. 좀 공정한 나라로 바꾸자. 네. 즉 적폐청산 공정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시대적 요구, 이런 국민적 열망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맞는 정치인 중에는 그래도 일생을 공정국가 건설, 부정부패 일소를 위해서 싸워왔던 저하고 시대 정신과 좀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았냐,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직설적 메시지와 화법 뭐 이런 부분도 좀 주요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유력 정치인 중에 제일 먼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또 구속 이런 거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일종의 이제 정치적 역풍이라든가 뭐 정치적 공격 이런 걸 좀 염두에 두게 되면 좀 부담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어떻습니까? 정치인 입장에서 네. 국민들의 정서에는 부합하지만 네. 그걸 또 직설적으로 말하면 나중에 책임져야 되거나 어쩌면 네. 말을 바꿔야 될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득권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여지도 상당히 많고 한데 그러나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을 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하고 또 국민의 뜻을 집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렵지요. 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을 네. 이겨내고 원래 해야 될 이야기, 정치인으로서 가야 될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정해 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저는 사실 만나 뵙기 전까지는 강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여린 구석이 많으시네요. 네. 저는 강자한테는 강한데 네. 사회 악들과 싸울 땐 치열하게 네. 싸우지만 네. 그러나 우리 이웃 사람들하고는 잘 싸우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장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꽤 여러 번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보증인도 담보도 없는 정치인을 뭘 보고 믿겠느냐. 네. 이제 살아온 삶과 실적 뭐 이런 것, 말바꾸기와 뭐 일관성 이런 걸로 좀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게 본인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후보를 염두에 두신 건가요? 모든 정치인에게 공통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말은 예를 들면 선거 막바지에 가면 하다못해 별도 따다 준다고 하고 네. 심하게는 없는 강에다가 다리도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게 정치인데 대개는 거짓말 대회 비슷하게 되죠. 네. 그것이 이제 정치 불신의 원인이 되기도 네. 하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순 거짓말쟁이들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지요. 그런데 이 정치가 이렇게 국민의 뜻을 왜곡하고 네. 국민들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속이고 동원하는 이런 잘못된 정치에서 좀 정상적인 정치로 되돌아가려면 국민들이 쓰는 언어를 써야 되고 또 네.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행해야 되고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되고 네. 말한 것은 책임을 지는 그런 정치 풍토가 꼭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 그 옛날에 한번 떼어먹은 일이 있는 사람한테 절대 안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의 운명이 걸린 나란 일을 맡기는데 저번에 공약해놓고 안 지켰던 사람들, 네. 또 때와 장소에 따라서 말이 바뀌는 사람들, 이 사람한테 하는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네. 특히 정치 세계에서는 책임지지 않는 이야기하는 사람,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일관성 없는 사람, 자기 철학과 소신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은 좀 제거돼야 되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유력 대선 주자 이제 8분하고 이제 KBS가 네. 특별 대답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그런 조건에 충족이 다들 되시는가요? 답변하기 좀 곤란하신가요? 제가 다른 분들 말씀드리기는 좀 네. 그렇고 네. 그건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면 될 네. 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 얘기를 좀 한다면 저는
국민과의 약속을 아주 중하게 네. 여기고 제가 민선 5기 성남시장을 하면서 네.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평가한 네. 공약 이행률은 이것도 사실 대한민국 역사상에 없던 96%를 네. 기록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민선 6기 네. 2년 좀 지나갔습니다만 공약 이행률은 전국 수위를 달리고 있는데 저는 말한 건 다 지켰습니다. 네. 그리고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대선에 관한 공약을 내더라도 네. 다 예산 조달 방법까지 다 확고하게 네. 만들어서 제가 제시하는 모든 공약을 그 예산서를 합치면 제가 조달하기로 한 예산 내역을 넘지 않을 겁니다. 네. 자, 이제 공약 이행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토론을 진행하고 방송을 본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 정치인들이 나와서 자기 자랑하는 걸 가장 싫어하더라고요. 자기 자랑해야죠. 왜냐하면 네. 주인에게 머슴이 나 이런 일 했습니다. 네. 다시 또 믿어주십시오 하는 것은 의무지요. 네. 왜냐하면 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은 국민들과 동떨어진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니까 네. 당연히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못했습니다. 네. 정확하게 알려야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자랑과는 좀 다르다는 말씀이시고. 그건 그야말로 그런 네. 게 소통이죠. 자, 그런데 이제 시장님 살아온 인생 역정을 보면 네. 정말 가시밭길, 뭐 돌밭길, 뭐 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생 역정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네. 연상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직설적이고 또 거친 표현을 보면 지금 이제 대통령 취임식 곧 할 것 같습니다만은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다 그런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시장 안에 지금 두 사람이 있다. 네. 어느 쪽이 더 친근감이 갑니까?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이죠. 네. 노무현 대통령이 가졌던 꿈, 그러니까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네. 약자들이 중심이 된 세상, 네. 강자의 횡포가 억제되는 세상을 만든다는 네. 측면에서는 저는 뭐 그 뜻 자체 또 그걸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다는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저는 같은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트럼프는 실제로 지킬 수 없는 말들, 네. 해서는 안 될 불합리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이민자 추홍리 좀 비유하는 걸 좀 싫어하시겠네요, 그럼. 저 싫지요. 네. 이겼다는 측면에서는 뭐 네. 존중할 만하지만 그러나 국민을 상대로 예를 들면 이민자 방출 또는 국경에 방책을 설치하겠다. 네. 뭐 FTA를 뭐 취소하겠다 이런 얘기들 하는 거는 실제로 지킬 수 없는 얘기들로 국민을 현혹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불합리한 이야기, 네. 해서는 안 될 이야기는 한 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님께서는 정치적 롤 모델로 이 버니 샌더스를 꼽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자, 롤 모델로 꼽았는데 힐러리 클린턴한테 경선에서 져버렸어요. 네. 이건 잘못 선정한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원래 과거의 실패들은 네. 그 미래 성공의 그 네. 자양분이지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거대한 기득권의 벽을 치고 네.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버니 샌더스가 네. 민주당이 후보가 되는 걸 막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만 네. 결국 국민의 뜻에 따라서 결국 트럼프에게 지는 그런 결과를 빚었죠. 이 실패를 본 우리 국민들은 저는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그야말로 이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그런 네, 실적이 있고 그런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 저는 바꾸어서 이기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바람직한 길인데 실패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그 점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믿습니다. 네. 자, 이제 제가 우리 정치부 기자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이재명 시장이 그 정치인으로서 가장 차별화된 장점이 뭐냐 그랬더니 네. 메시지 전달 능력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이재명표 사이다 발언 뭐 이런 네. 것 같은데 자, 이런 부분은 이게 타고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단히 사색하고 고민한 결과입니까? 노력한 결과가 맞습니다. 네. 저는 언어란 정치인이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네. 주권자인 주인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보통 정치 세계에는 정치적 언어라는 걸 사용합니다. 다르게 해석되는 이중 언어들을 사용하죠. 네. 뭐 적극 검토합시다. 함께 노력합시다. 대개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에는 안 된다는 뜻인데 상대방 주권자들은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알아듣죠. 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거기 미련을 갖게 되고 네.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데 이건 결국 정치인들이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중 언어를 쓴다는 것은 기망행위죠. 그래서 저는 주인을 대하는 모습의 태도, 대리인의 태도는 이래서는 안 된다. 주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 네. 주인의 언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직접적 표현을 하고
우회적이거나 아니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애매모호한 단어들을 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은 제 말씀을 들으실 때 바로 이해가 되니까, 바로 받아들여지니까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시간이었고, 그렇군요. 뭐 서로 이제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장점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에 좀 답변하기 좀 껄끄러운 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혹시 네. 제가 무슨 괜찮습니다. 얘기를 꺼낼지 짐작을 하시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미 이제 이게 녹음 파일 형태로 이제 인터넷에 네. 광범위하게 이제 떠돌아다녀서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네. 그 시장님의 형수 욕설 사건이죠. 네. 자, 사실은 주변에 저 아는 분들한테 이게 사실이냐 저한테 물어오는 네. 분들이 많습니다. 이 진실이 뭡니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가족 간에 불화가 있었고, 네. 뭐 전화로 다투었던 거, 네. 폭언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는 우리 형제가 7남매인데, 네. 7남매 중에서 유일하게 딱 한 분이 이 시정에 개입하고, 네. 또 시정을 이용해서 이권을 취하려는 그런 분이 계세요. 네. 근데 저는 공직자가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덕목이 청렴성이고, 네.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부정부패하고 무질서 위기에 처하는 제일 큰 이유는 권력자들의 부정부패 또 측근 친인척 비리 때문이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대표적 케이스죠. 네. 권력자들은 한 번도 네. 측근 친인척 때문에 문제되지 않은 예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 점을 철저히 관리했죠. 저희 형님이 저한테 그러니까 형님이 어떤 부분에 시정에 개입을 하신 건가요? 이미 이제 제가 시장이 되기 전에도 약간의 네. 권력을 가지고 네. 이제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례가 있었고, 네. 이제 제가 당선된 직후 취임하자마자 네. 이제 시장 친형님을 내세워서 공무원한테 직접 지시하고 본인이 직접 인사 청탁뿐만 아니라 인사 개입도 하시고, 뭐 예를 들면 대학 교수 자리 이권도 요구하시고, 직접 공무를 본인이 직접 하시기도 했어요. 뭐 말하기가 좀 그런데, 근데 이걸 제가 완전히 차단했기 때문에 저한테 화가 났고, 네. 저를 만나기 위해서 시장실 앞에 농성도 하셨는데, 제가 다른 시민들은 다 만나도 형님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것 자체가 형님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네. 근데 이거를 형님이 뚫어보기 위해서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저한테 네. 압력과 청탁을 가했는데, 이제 어머님이 거기에 불응하시고,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머니를 폭행하고, 어머니가 입원하는 일까지 벌어져서, 그 어머니가 폭행당해서 입원한 날, 그날 밤에 가족들이 싸운 겁니다.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럴 수 네. 있느냐, 또 그런 폭언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건데, 그걸 또 형님이 녹음을 하셔가지고 네. 저한테 공개하겠다는 위협도 하셨죠. 제가 무모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걸 무모하고 형님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공직 청렴성이라는 게 훼손되니까 제가 이 손실을 감수하고 결국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시정 개입 차단, 청렴성 뭐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이제 시청자들이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사서삼경 대학편에 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자기 몸을 좀 잘 가다듬고 네. 가정을 이제 잘 꾸려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치국하고 이제 천하를 다스린다 이런 네. 데 견주어 본다면 글쎄 형님이나 형수님하고의 그 갈등을 이렇게 잘 해소를 못하면서 어떻게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있느냐 아주 세게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뭐 부족한 게 맞지요. 네. 제가 이제 완벽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뭐 어머니가 폭행당하는 현장에서도 네. 제가 그냥 공직자니까 네. 뭐 제어를 했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도 어머니고 평생 저희 칠남매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이시고, 또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러시지만 아파서 몸도 잘 못 가누시는 분을 폭행하고, 뭐 그 현장에서 저는 그 참기가 좀 어려웠죠.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시청자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래도 분명한 것은 네. 인륜이라고 하는 게 또 천륜이라고 하는 게 네. 있는 건데, 그 수신제가라고 하면 제가는 제 몫이 아닙니다. 이미 출가한 형님인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또 수신에 있어서 왜 폭언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어머니를 통해서 그런 그냥 불효, 폐륜, 네. 또 폭력, 폭언 뭐 이런 것들을 저는 뭐 정말 참기 어려웠습니다. 뭐 이해해 주기를 바랄 수밖에. 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형님이 네.
대선에서 이제 이재명이 유리할 경우에 공천을 막기 위해서 더민주 당사 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형님의 딸도 작은아버지인 이재명 시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SNS에 올렸거든요. 이게 이제 판단은 시청자 목입니다만은 네. 이 부분도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뭐 거짓말했다는 게 이제 제가 형님을 네. 병원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뭐 제가 문서로 다 공개한 것처럼 네. 형님을 강제 입원시킨 거는 그 형수와 그 글을 쓴 조카 본인들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머니를 폭행해서 네. 입원시킨 것은 형사 판결문도 있고 어머니가 하도 이제 무서우니까 접근 금지 명령도 받아놨어요. 네. 뭐 그런 것들로 이제 우리 시청자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나 저는 뭐 분명한 것은 측근 특히 네. 친인척근 존재 자체가 네. 권력이기 때문에 그걸 통제하지 않으면 모두가 불행해진다. 아마 그때 제가 이걸 통제하지 않았으면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자, 심각한 그런데 상황이 이제 있겠죠. 시장님 이게 이제 형수님 욕설 녹음 파일이 이제 또 누군가에 의해서 사실 그 지난달에 이제 대량 유포가 됐지 않습니까? 몇 그래- 년째 2012년부터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페북에 그런 글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적진에서 날아온 화살은 여러 번 맞았지만 처음 겪어보는 등 뒤에 내리꽂히는 비수 아프다. 정말 네. 아프다. 이게 보니까 우군 세력의 일부 같은데 이게 누구를 지칭한 겁니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냥 뭐 써진 내용 이해해 주시죠. 예. 좀 말씀하시려면 곤란. 뭐 하신가요? 굳이 뭐 그냥 다 보면 해석할 수 있는 일이어서. 네. 네. 정하영 기자 좀 네. 질문해 보시죠. 시장님 이제 개인에 관련된 얘기는 잠시 뒤에 또 다시 네. 여쭤보기로 하고요.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네.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또 일부 이제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이 개헌 관련된 네. 이슈가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이 권력구조 개편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도 엇갈리고 있고요. 이 시장님은 개헌의 적기를 어떻게 보시나요? 어쨌든 30년이 지난 이제 낡은 옷이기 때문에 고쳐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개헌해야 되고 개헌의 내용은 그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이 좀 더 강화되고 또 사회적 강자들에 대한 책임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좀 바뀔 필요가 있고 권력 구조 문제도 지나치게 중앙 집권적이고 또 대통령 중심적이기 때문에 국가기관 사이에 권력 분산 좀 더 강화하고 특히 지방 분권, 자치 분권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되 네. 이제 대통령 중심의 4년 중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아직도 여전히 분단 국가고 응급 상황, 비상사태에 대응할 필요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내각제, 어떤 의원 내각제를 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 같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이 70년 적폐를 청산해야 되는 게 이 시대의 중요 과제인데 합의와 토론을 통해서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시기상으로는 좀 미룰 필요도 있고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의원 내각제보다는 대통령제를 해야 되고 또 5년 단임제라고 하는 것이 그 국정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선된 순간부터 레임덕이 오기 때문에 4년 중임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4년 주민제로는 그렇다면 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좀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고 제왕적인 대통령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시스템이 아니라 인물의 문제다. 시스템보다 인물의 문제죠. 과거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때는 그러면 그분들이 제왕이 아니어서 못했느냐. 사실 거의 뭐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결국 제도 문제기보다는 그 사람의 문제였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은 법률을 지키지 않은 분이었어요. 예를 들면 법에 위반된 시행령 만들고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시행령 만들기도 하고 완전히 입법부 무시하고 이런 거 많이 했죠. 오죽하면 위반하는 대통령을 견제하는 법을 만들려다가 뭐 여권 내 분란도 생기고 했는데 이런 걸 보면 역시 시스템보다 사람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 개헌 사안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긴 하지만 네. 이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좀 거셉니다. 네. 이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절반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좀 어떠십니까? 저는 이 결선 투표제는 원래 오래전부터 야당이 요구해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야권은 후보 단일화 문제도 언제나 이렇게 분열되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정치 세력들이 갈라져서 싸우는 것이 참으로 보기 민망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기회가 됐기 때문에 누구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저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야권의 연립 정권을 만들어서 반드시 정권을 교체하고 또 나중에 여대 야소를 통해서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꼭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되지 실제로는 그 과정도 어렵고 방법에 대해서 다툼도 많고 결국은 마지막 후보 단일화한 후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반감을 갖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단일화될 수밖에 없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바람직하고 특히 이번에 야권의 연립정권 수립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결선 투표제 말씀하신 부분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물론이죠. 계속 얘기해 오신 부분인데 그럼 그쪽하고도 이렇게 연대와 또 그런 단일화를 제안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는 거죠? 이미 저희가 뭐 다른 정당의 안철수 대표 측에게도 네. 사실은 이런 말씀을 미리 좀 드려놓았고 또 정의당 쪽에도 말씀을 좀 드렸고 저는 좀 더 이제 확대해서 야권의 단일화가 실제로 가능한 시스템으로서 약간의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번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고 이걸 통해서 야권 연립 정권을 꼭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번에 대선을 앞두고 관심이 좀 많은 분야가 이 선거 연령 하향 조정 부분입니다. 네. 만 18세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건데 이 부분 좀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죠? 저는 이 투표권은 원래 민주공화국에서 모든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원래는 뭐 다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정한 연령에 달하기 전까지 국민들은 판단력이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박탈한 상태 아닙니까? 근데 판단력이 있다고 하면 투표권을 복구해 주는 게 맞죠. 새로 부여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걸 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18세 정도면 사실 웬만한 성인들보다도 훨씬 더 판단력도 좋고 빠르고 저는 17세 정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급격하게 하긴 어려우니까 합의된 대로 18세 정도로 지금 낮춰서 이번 선거부터는 좀 적용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여권에서도 그렇고 그 보수신당 쪽에서도 약간은 네.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는 않는 입장이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찬성했다 취소했죠. 네, 그렇죠. 정치에서는 일관성이 정말로 중요한데 때와 장소에 따라 말 바꾸시는 분들 그런 분들 믿으면 안 됩니다. 네. 네, 시장님. 네. 자,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네. 여소야대가 되지 않습니까? 국회 구조는.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네. 자, 이제 독일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기민당하고 네. 삼인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해서 네. 사실은 이제 중도 좌파, 중도 우파가 이제 연립정부죠. 그런데 그 메르켈 총리가 이제 86% 이상의 네. 그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로 굉장히 이제 국정개혁도 하고 순탄하게 네.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대통령이 되시면 차점자에게 뭐 책임 총리를 제안한다든가 그럴 생각이 있으십니까? 제가 권력 지금 분정.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이제 야권의 연립 정권이라고 네. 하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네. 전에는 당선된 대통령이 정권을 휘두르고 네. 나머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완전히 네. 배제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여소 야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책임을 물어야 될 세력들이 책임을 져야 될 세력들을 제외하고 네. 대연합을 해서 결선 투표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연립 정권을 만들고 1등을 한 쪽은 대통령을 맡고 뭐 2등, 3등을 한 당들은 상당한 역할의 분담을 하는 그런 네, 시스템으로 그렇다면 가는 게 맞습니다. 어제 이제 유승민 의원 바른정당에 네. 출연을 했었는데 그 바른정당도 일단 형식적으로는 야당이잖아요. 그 연대에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는 네. 야당의 모습을 한 여당이고, 네. 네, 그거는 국정 혼란과 위기를 초래한 몸통으로서 네. 지금 간판만 바꿔서 지금 국민을 다시 좀 기만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본인들이 저지른 일 아닙니까? 그러면 분리돼 나와서 이름 바꾸면 딴 사람 됩니까? 역시 같은 사람이고 해서 거기는 저는 연대의 대상에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야권 주자들 가운데 지금 이제 시장님은 이제 본인이 후보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계시고 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예. 그러면 총리는 누구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 있나요?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신속하게 정권 이양을 해서 바로 국정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새도 뭐 내각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또 일부는 그런 걸 발표하는 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민주당 내에 경선을 한 상태고 저는 당 밖에 당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네. 민주당 안에 들어가서 후보가 되려는 사람이어서 후보가 되면 당의 인력과 역량과 정책을 그대로 써줘야 됩니다. 그게 정말 정당의 후보가 해야 될 일이죠. 네. 근데 지금 제가 당의 후보도 안 된 상태에서 제 마음대로 누군가를 내정을 해놓으면 그러면 당은 뭐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경제 문제 좀 네. 짚어볼까요? 사실 특히 서민들 같은 네. 경우에 IMF 위기 때보다 더 상황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시장님이 보시기에 자, 우리 경제가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 촛불 민심이 네. 판단하고 있는 것과 네. 똑같습니다. 불공정, 불평등, 격차. 바로 이게 문제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경쟁이 매우 불공정하고 규칙을 어기고 법을 어기고 약자를 괴롭히는 사회적 강자들에게 정치 권력이 도움을 주고 그러면서 이익을 나누는 이 비정상적인 질서 자체가 경제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경제는 기본적으로 흐름이고 또 경제라는 원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사는 게 목표인데 지금은 성장을 한다고 해도 그 성장의 몫을 특정 소수가 독점을 하고 다른 예를 노동자 또는 서민들 다수 국민들의 삶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네. 이걸 정부가 통제해야 되는데 이걸 통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벌과 같은 경제적 강자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국민연금과 같은 국민의 그 쌈짓돈까지 털어주는 이런 비정상적인 경쟁 체제 네. 이것들이 제일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경제 민주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뭐 여야를 떠나서 네. 많은 후보들이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장님은 이제 재벌 개혁에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네. 재벌 해체, 삼성 해체 이런 주장을 하시지 네. 않습니까? 조금 걱정스러워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제가 이거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표를 네. 하나 만들어 왔는데 네.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의 이 소득 불균형과 자산 불균형, 그러니까 가진 재산을 누가 얼마큼 네. 가지고 있나를 표시했는데 우리 1년 소득 중에서 상위 10%가 무려 48%를 매년 갖습니다. 네. 이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하위 50%, 즉 국민의 절반은 5%를 가지고 나누고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요만큼 가지고 나누고 있는 거죠. 네. 이 많은 요 사람들이 이만큼 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불균형이 계속 쌓여서 결국 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냐면 상위 10%가 무려 66.4%를 갖고 있습니다. 네. 하위 50% 국민의 절반은 겨우 1.9%를 가지고 나눠 갖고 있죠. 그러니까 자산 불균형이 이제 더 심각한 재산. 거로 나오죠. 왜냐하면 이게 네. 이 소득 불균형이 계속 축적이 되니까 자산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어떤 결과를 빚게 되냐면 네. 경제는 순환인데 다수 서민 국민들의 주머니에 가처분 소득이 없다 보니까 네. 기업들이 투자를 하려도 살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럴 때는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 강자들의 창고에 예를 들면 사내 유보금의 형태로 네. 고여있는 돈들을 조세나 기타 네. 여러 가지 형태로 일부 회수해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으로 좀 전환시켜주고 그럼 국민들이 그 가처분 소득을 쓰면서 경제의 순환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정부는 이런 흐름과는 반대로 가고 있죠. 예를 들면 법인세를 깎아준다든지 네. 노동자들을 탄압을 한다든지 네. 그래서 임금 수준을 낮춘다든지 또는 장시간 노동을 방치하거나 장시간 노동을 오히려 불법적으로 권장해서 법에는 52시간 일하게 돼 있는 것을 68시간까지 일해도 된다는 식으로 정부에서 뭐 이렇게 유도를 한다든지 해서 일자리 양도 줄어들고 일자리 질도 떨어지고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기업 사내 유보금으로 쌓이는 돈은 매년 막 100몇십조씩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의 흐름이 막혀가고 있는 거죠. 이 흐름을 끊어야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야죠. 네. 자, 아까 법인세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이명박 정부 때
25%였던가요? 하던 게 이제 네. 22%로 낮춰졌는데 이제 최근에 전 세계적인 흐름은 네. 법인세를 좀 낮춰주는 쪽으로 간다 이런 주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법인세를 높였을 경우에 우리 기업들이 본사를 또 해외로 네. 옮기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우선 첫째 얘기는 재벌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부당한 초과 이익에 대해서 네. 조세를 강화하면 해외로 탈출하지 않겠느냐 이런 네. 우려들을 하십니다. 네. 두 번째로 혹시 기업들이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네. 지금 현재 법인세율을 낮춘다고 하지만 일본도 현재 34%입니다. 법인세가. 네. 미국은 35%입니다. 프랑스 33%, 독일 30%입니다. 우리나라는 22%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0몇 프로씩 낮은 데는 무슨 조세 회피처 같은 이런 데 소규모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유럽의 OECD 그 법인세율은 25% 정도죠. 실효세율은 22% 선인데 우리나라는 법인세 명목세율은 22%고 실효세율은 66% 선인데 이 중에서도 특히 대규모 영업이익을 내는 10대 재벌 기업 여기는 실효세율이 12.1%에 불과합니다. 네. 근데 수치를 그렇게 다양하게 외워가지고 오셨네요. 아니 매우 중요한 일이니까요. 네. 그런데 자, 그런데 네. 이거 관련해서 잠깐만 이제- 제가 이 예, 말씀을 예.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데 만약에 1조 원을 더 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8% 정도 증세를 한다고 하면 네. 더 버는 1조 원에 대해서 800억 더 내는 겁니다. 네. 1,000억 더 벌면 80억 더 내라. 네. 이러면 회사가 80억 덜 내기 위해서 800억 덜 내기 위해서 해외로 탈출한다? 네. 첫째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두 번째는 저희가 말하는 재벌 체제 해체 얘기는 재벌 기업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재벌 관련 기업들에 대한 재벌 가문의 부당한 지배를 못하게 만들어서 네. 재벌 기업들이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상적 기업으로 되돌아가게 하자는 거죠. 네. 부당 내부 거래도 하지 말고 재벌 가문을 위한 네. 일감 몰아주기 이런 것도 하지 말고 하청업체, 납품업체들에서 부당한 단가 후려쳐서 그 생산성 향상 효과를 다 뺏는다든지 네. 기술 개발한 업체로부터 기술을 탈취해 간다든지 뭐 사내 하청 또는 뭐 장시간 근로 이런 이름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해가지고 임금을 조금 떨어뜨린다든지 네.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사실 경쟁력 갖고 더 좋은 기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네. 자, 법인세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이제 반대되는 입장에서 질문을 말씀하십시오. 드릴 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준조세 성격의 뭐 기금 출연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부분, 예를 들어 뭐 평창 올림픽 같은 경우도 보면 네. 기업들이 많은 돈을 대고 그런 부분까지 다 합치면 사실 뭐 법인세율이 현재 좀 낮다라고 하더라도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네. 측면도 있어요. 그게 네. 이제 그저께 그런 것들이 없애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이제 오해신데 그저께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께서 네, 네. 그런 대기업들의 준조세를 없애겠다. 네, 네. 16조 네. 4천억 없애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예를 들면 미드 재단에 뭐 부당하게 뭘 준다든지 또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자발적 그 지원금을 내는 것은 1조 3천억에 불과합니다. 15조 원은 무엇이냐면은 어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면 학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학교 용지 부담금, 어딘가 개발했을 때 기반 시설 부담금, 또는 지금 현대가 네. 강남에 사옥 짓지 않습니까? 네. 엄청난 개발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1조 7천억 가량을 서울시에 냅니다. 네. 그거는 당연히 부담해야 될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인데 그걸 준조세란 이름으로 좀 호도를 한 다음에 이거를 네. 다 면제해 주자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수익을 얻기 위해서 드는 공적 부담을 네. 대기업에서 면제해 주면 연간 15조 원에 해당되는 1인당 30만 원에 해당되는 돈을 국민들이 세금으로 떼오게 됩니다. 네. 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그 이익 비용까지 국민한테 넘기면서 이익을 봐야 됩니까? 그거 네, 말고도 이익이 그 많은데. 부분은 이게 문재인 전 대표가 안 계시니까 나중에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좀 섭섭해하실 것 같아요. 아니 정하영 기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네. 조금 전에 그 기본소득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기본소득 도입하는 게 이 시장님의 복지정책 중에서 가장 지금 눈에 네. 띄는 핫한 공약으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 제가 알기로는 핀란드에서 유럽 최초로 이거를 막 실험적으로 네.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정책 검증이 좀 제대로 안 된 부분이고 그래서 과연 이게 좀 제대로 네. 될 수 있을까 우려도 있거든요. 제가 그 도입하려고 하는 기본소득은 복지 정책이라기보다는 사실 성장 정책입니다. 경제 성장 정책이죠.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어려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와 자원과 소득이 특정 소수에게 너무 지나치게 편중되면서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다수 국민들이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생긴 경제 흐름의 좀 속도가 떨어지면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줘야 경제가 성장한다. 이게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현재 IMF랑 세계은행이 이미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포용적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번에 새로 나온 정책이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공황 시절에 루즈벨트가 대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했는데 그걸 뉴딜 정책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핵심은 뭐냐면 기업들의 불공정한 횡포를 억제한다. 과도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늘린다. 이 세금이 91%까지 간 때가 있습니다. 누진 세금이죠. 세 번째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동조합을 강화해서 노동자의 몫을 늘림으로써 중산층을 양성한다. 세 번째 마지막이 뭐냐면 이렇게 세금으로 거둔 것들을 가지고 국민들의 복지 정책을 시행해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된다. 그래야 유효 수요가 생기고 경제가 원활하게 흐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정부가 하는 역할이죠. 그럼 쉽게 말해서 네. 쉽게 말해서 누구에게 얼마씩을 준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제가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워낙 논란되는 걸 네.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매우 불공평 속에 노출돼 있어서 이제는 뭐 빚을 갚거나 하다못해 그냥 필요 최소한의 돈도 쓸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네. 가계 대출로 지금 채워왔는데 이제 그것도 한계에 도달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국가가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800만 명 정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100만 원씩을 지급하면 가구당 한 200~300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저희가 0세부터 29세까지,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농어민, 그리고 장애인 하니까 2,80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이게 연간 소요되는 재원이 28조 원이죠. 28조 원. 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마련을 하실 겁니까? 이 28조 원은 지금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국가 예산이 400조 넘습니다. 네. 추경까지 하면 430조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네. 7% 정도면 28조 원이 나옵니다. 근데 국가 예산 400조 중에서 7%를 조정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즉 예산 절감을 통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28조 원을 마련해서 이 기본소득을 통해서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면 이게 국민 경제의 순환에 사용이 되죠. 만약에 이 28조 원을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사내유복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 측이 혜택받게 만들었다면 그냥 회사 장부에 숫자가 몇 개 늘어나는 게 불과하지만 이 돈이 국민 전부에게 쓰여지면 경제에 직접 기여하게 되죠. 그리고 저희가 하나 더 추가 설계한 것은 우리 성남시에서 이미 청년 배당을 하면서 해본 일인데 이걸 지역화폐로 그 지역에서만 유통되는 상품권 형태로 지출을 하면 그 지역의 재래 상권들이라든지 골목 상인들 같은 자영업자가 살아납니다. 성남은 실제로 매출이 늘어나고 빈 점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28조 원을 지역화폐로 각 지역마다 지출하게 하면 이 560만 자영업자 1인당 한 개 사업장당 평균 600만 원의 매출이 늘어납니다. 반드시 자영업자를 통해서 지출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면 국민 경제에 실제로 순환 효과가 상당히 크게 된다는 말씀을. 네, 그렇긴 한데 네. 28조 원을 이제 정부 예산에서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건데 네. 뭐 특정하게 어느 분야를 줄여야 되겠다 이런 게 있나요? 예를 들어 국방 예산도 있고 사회복지 예산도 있고 다양한 뭐 경제 예산도 있고요. 저희가 국가 예산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소위 SOC 예산, 뭐 최근에 말썽난 뭐 최순실 예산, 창조경제 예산, 뭐 이런 방식으로 그 부당하게 낭비성으로 지출된 상당히 그런 많습니다. 예산을 다 해도 28조 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네.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보다 예산의 여력이 더 적지요. 융통성이 더 적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성남시 시정 살림을 하면서 제가 취임할 당시에 6,500억이라고 하는 비공식 부채가 있어서 그 모라토리움 선언이라고 하는 것도 하고 했는데 무슨 수로 돈을 갖겠습니까? 증세도 안 되고 뭐 그 정부에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네. 결국은 기존의 지출을 줄이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연간 한 1,200억 정도를 줄여서 3년 만에 약 3,700억 가까이 돈을 갚고 그 3년 6개월 지난 다음부터는 약 연간 1,000억 정도의 복지 정책을 하는 바람에 성남이 복지도시로 유명해지고 네. 또 이재명 시장이 정부하고 싸워서 이런 복지 정책 강행하는 걸 보고 네. 저를 오늘 이 자리까지 국민들이 불러주셨습니다. 네. 7%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중앙정부는 20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자, 중앙정부는 외교 안보 이슈로 충분히 28점 만들어 할수 가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이 위안부 협상 이거 네.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상당히 그 일본이 네. 이제 우리 서울에 있는 대사를 소환하고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아직까지 안 돌아오고 있어요. 네. 갈등이 심각한데 그런데 경기도 의회인가요? 네. 그 독도에 또 소녀상을 설치하는 기금을 모금하겠다 해가지고 네. 또 다시 또 일본이 격앙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소녀상 독도에 설치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문제. 저는 소녀상 설치는 뭐 우리 국민들이 일본의 침략 사실을 네. 잊지 않기 위해서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성하기 위해서라도 기록하기 위해서라도 네. 뭐 여러 군데 만들 수 있지만 독도에 만드는 것은 네. 저는 조금 심각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독도는 원래 우리 땅이고 네. 일본은 이곳을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서 시끄럽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근데 원래는 자기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땅 그 영토에 대해서는 원래 무시하고 그냥 실효적으로 점유하면 됩니다. 자꾸 논쟁을 만들면 전 세계적으로 분쟁 지역으로 인식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소녀상에 대해서 뭐 관심 갖는 건 좋은데 독도에다 하는 것은 장소가 조금, 적절치 네, 않다는 좀, 말씀이시고요. 자, 안보 문제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네. 보면 뭐 보수 쪽에서는 네, 역시 안보는 보수가 잘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진보가 더 잘할 수 있나요? 안보란 네. 국가 공동체를 유지 존속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네.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거는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안보가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악용하는 집단이 있다는 것이죠. 안보가 중요하니까 그야말로 그건 정치적으로 손을 대거나 악용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북한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불리하니까 휴전선에서 남쪽으로 향해 총을 좀 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정치 집단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소위 총풍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저는 안보의 이름으로 안보를 해치는 사람들이 진짜 종북이고 국가 반역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보면 예를 들면 방위 비리를 저지른다든지 네. 또 예를 들면 뭐 군대도 사실 거기다 안 갔다 온다든지 또 거기다가 그 안보를 악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주로는 사실 보수 정권 보수라는 이름에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반사회적인 또는 구악 그 세력들이 네. 보수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일인데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오히려 보수라는 이름에 소위 우리 청산해야 될 구태 기득권 세력들이 저는 잘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네. 그 사드 이제 배치와 관련해서 네. 시장님은 이제 배치 반대 입장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전 대표나 안희정 지사는 조금 네.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드 배치를 이제 한미 간에 동맹 차원에서 이제 합의가 된 건데 네. 혹시 대통령이 되시면 이거를 처리하실 겁니까? 반도국가, 네. 대륙과 해양이 부딪히는 네. 반도국가는 외교를 잘못하면 많은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뜯기고 저기 휘둘리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외교는 자주적 균형 외교라고 하는 걸 철저히 지켜나가야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그런 외교를 했었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권은 그냥 비자주적인, 미국에는 종속적인, 일본에는 굴욕적인 편향적 널뛰기 외교를 하다가 결국 중국의 이 경제 제재까지 당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이 그런 잘못된 것인데 예. 이 잘못된 것들을 이미 합의했으니까 그대로 두자고 하는 것은 국가 경영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이유는 어려운 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을 할 거면 뭐라고 월급 줘가면서 대통령을 뽑겠어요. 그건 장관시키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드 문제는 네. 반드시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협상을 통해서든 다른 대가를 지불하든지 다른 대책을 세우든지 해서라도 철회하도록 꼭 해야 철회하도록. 네.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사실 오바마 정부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 인내 네. 그런 시각으로 조금 관심을 덜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그 외교 안보 라인을 보면 네. 아주 강성이거든요. 네. 특히 북한 핵과 관련해서 일종의 그 북한 핵 시설 타격 계획까지 이제 세워서
의회 보고하겠다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혹시 대통령이 되셨을 때 사드를 처리하겠다고 하면 한미 간에 큰 균열이 올 테고 이런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국가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네. 뭐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주고받는 협상도 필요하고 네. 또 다른 대체적인 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사드가 배치가 확정되고 실제 배치되면 이 중국과의 이 전략적 우호 관계라고 하는 게 다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 의존 관계가 많은 중국하고 담을 쌓고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상당히 힘들지만 이 자주적 균형 외교라고 하는 대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사드 배치를 처리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이제 사드가 주한 미군 시설도 보호가 있고 네. 미군의 전략 자산, 네. 한반도 위기 시에 부산항에 들어오는 전략 물자 네. 이런 보호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극단적으로 미군을 철수하겠다라고 했을 때 네. 그런 시나리오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트럼프가 그렇게 말했죠. 네. 그 사드 그런 거 왜 하느냐 이런 얘기도 한번 했었고 네. 한국이 주둔비를 2배로 안 올려주면 약 1조 네. 원 정도 됩니다. 네, 매년 1조 원 정도 안 올려주면 철수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미군은 한반도의 붙박이로 진주하는 한반도 방어만을 목적으로 와 있는 군대가 아닙니다. 신속기동군이라고 해서 네. 언제든지 한반도에서 빠져나갈 수 있고 네. 또 남침이 이루어졌을 때 즉각 자동 개입 조항도 사실 예. 한미 방위 조약에 없습니다. 미군은 한반도 방위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미국의 세계 군사 전략상 필요에 의해서 미국 안에 주둔하면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인데 한반도에서 거의 공짜로 진주하고 있는 것이죠. 미군은 자기들 이익 때문에라도 한반도에서 쉽게 철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남한이 북한에 비해서 군사비를 10배 이상 지출하고 현재 작년 기준으로 미국 군사 전문기관의 평가에 의하면 남한의 미군을 제외한 군사력은 11위, 세계 11위, 북한은 25위인데 미군이 없으면 방위를 못할 거다 이러면서 네. 계속 미군에 의존하고 미군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안보도 국방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오늘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이 군복무를 단축시키는 법안을 군복무 단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네, 법안을 네.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약간 이재명 시장께서 얘기해온 군복무 8개월 단축 이거를 좀 겨냥한 것 같은데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지금 입장이십니까? 지금 청년들의 군 복무기간 단축을 그야말로 청년들의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군 복무기간을 줄이는 게 주 목표가 아니고 우리나라 군대가 의무 복무병이 43만에 전군이 63만인데 이미 군인의 숫자로 전쟁하던 시대는 지났죠. 그래서 정부도 이미 50만으로 감군하기로 계획은 세웠는데 장교들 일자리 때문에 못 줄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만을 줄여야 되고 대신에 전투력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21개월 근무해서 총 쏠만 하고 무기, 장비 좀 조정할 만하면 전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도 만들 겸 10만 명 정도를 프로 전투 요원, 그 다음에 무기, 장비 전문 요원으로 채용하면 약 3조 원 정도만 하면 10만 명을 모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조 원 정도가 들게 되는데 이거는 13만 감군 그리고 10만 의무병에 대한 들은 비용에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그러면 43만 명의 의무 복무병 수요가 20만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무기간이 줄어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청년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복무기간을 줄여주자는 게 아니라 군의 첨단화,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 스마트 강군을 만들기 위한 조치의 부수적 효과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우습겠지만 과거에 동학 농민 혁명군이 2만 명 이상이 일본군 2, 3천 명한테 전멸당했습니다. 화승총 들고 싸웠는데 그들은 기관총을 들고 있었거든요. 요새 현대전이 그렇습니다. 숫자로 한다고 청년들 가서 고생시킬 필요가 없죠. 네, 시장님. 자, 지금 이제 여러 정책, 기본소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걸 실행하려면 일단 후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지지율 쭉 빠졌어요. 네.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이다 이재명하고 싸움꾼 이재명 사이에
약간 충돌하는 데서 네. 중도층 흡수에 좀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이거 복원 전략이 있습니까? 지지율이 빠진 것은 네. 탄핵 국면에서는 과거에 대한 투쟁을 함께 했기 때문에 네. 동지애 때문에 좀 급격하게 올라갔던 측면이 있고 네. 3%에서 18%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갑작스레 올라간 거죠. 네. 그러나 이제는 이제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가 됐고 정책과 비전 그다음에 그 실행 가능성을 보고 국민들이 다시 판단하는 단계로 옮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중도층 확장 얘기를 하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 소위 중도라고 불리는 부동층, 네. 정치적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고 자기 이익에 민감한 현명한 유권자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보다 중도 세력 확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저는 제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포지션을 이동해가지고 네. 진보적 포지션을 취했다가 뭐 보수적 중도적 포지션을 취하거나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똑똑한 중간층, 부동층은 믿지를 않습니다. 실력으로 깨끗하고 유능한 진보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믿지요. 네. 그런데 입장을 자꾸 바꾸면 안 믿게 됩니다. 제가 증거를 하나 드리면 원래 분당 판교라고 하는 게 강남 벨트로 완벽하게 보수적인 지역인데 지금은 저의 시정 성과 때문에 압도적 네. 지지 지역으로 바뀌었죠. 깨끗한 유능한 진보. 네. 이걸로 중도층 또는 중간층을 설득해야지 입장을 바꿔서 보수적 입장으로 스탠스를 바꾸면 오히려 안 믿는다는 거죠. 네. 문재인 대표를 넘어설 수 있는 비책 여기서 하나 공개하시죠. 있습니까? 저는 여론조사를 보통 요새 보고 뭐 대세가 이미 문재인 아니냐 하는데 여론조사가 맞은 일이 없습니다. 최근에 작년 4.13 총선도 그랬고 확신하십니까? 미국 개혁 경선도 그랬고 최종 결론도 그랬죠. 국민들은 새로운 나라를 원합니다. 공정하고 네.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나라. 네. 그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기득권자하고 싸워야 됩니다. 재벌하고 싸워야 하고 네. 부패 세력과 싸워야 하고 거기는 엄청난 희생이 따릅니다. 용기와 결단과 불태전의 의지가 필요하죠. 네. 그런 점에서는 국민들이 저를 기초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불러오신 것은 그런 기대 때문인데 네. 그 기대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장님이 얼마 전 한 그 언론 인터뷰에서 나를 진보 좌파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나는 보수에 가깝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를 제가 봤거든요. 네. 이게 어떤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신가요? 우리나라는 보수라는 이름을 가진 정치 집단은 사실 보수가 아니라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이고 특권 반칙 일을 삼는 국악 세력들이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줬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보수 세력들은 사실 억울합니다. 그야말로 규칙과 원칙과 도덕, 법, 헌법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진짜 보수인데 자기를 진보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 교과서적인 의미에서는 법을 지키고 국민의 복지를 확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걸 진보라고 보지만 실제로 교과서적으로는 보수적 가치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진보가 맞습니다만은 정상적이지 못한 보수를 제거하고 나면 결국 민주당 정도는 보수의 입장이고 진보라고 하면 결국은 뭐 녹색당이든 뭐 노동당이든 정의당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런 비정상 사태 상황을 지적했던 겁니다. 네, 시장님. 네. 시장님은 이 8명의 저희가 이제 초대해서 듣는 그 후보군 중에 유일하게 군대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SNS 활동과 관련된 부분인데 보통 이제 그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좋아요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직접 좀 확인을 해 보십니까? 저는 우리 친구들 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좀 많습니다. 네. 많은데 카카오 스토리도 있고요. 가능하면 다 읽어보려고 하는데 요즘은 바빠서 실제 못 읽습니다. 읽으면 제가 읽었다는 표시로 좋아요를 누르죠. 좋다는 뜻이 아니라 읽었다 이런 뜻으로. 근데 최근에는 많이 못 읽고 있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대선 레이스에서 이제 이재명 시장님의 가장 강력한 상대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이제 그 야권에서는 일단 후보가 된다고 가정을 하신다면. 뭐 1차전에 저는 문재인 전 대표님을 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넘는다고 생각하고. 한다면 그다음 경쟁 상대는 누굽니까? 그럼 제가 보기엔 반기문 전 총장은 아마 중도 포기하실 것 같고. 네.
아마 여권에서 누군가가 나올 텐데 저는 뭐 그 유승민 후보가 제일 강한 후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유승민 후보 네. 어떤 점 때문에 그러십니까? 나름 보수적 집단 안에서도 네. 뭐 상당히 합리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저번에 제가 아주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분 걸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토론할 일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어허. 근데 거기서 하나의 차이는 또 발견했죠. 말을 하긴 하는데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다고 이렇게 마구 제가 그때도 말씀하셔도 그렇게 말했어요. 됩니까? 유승민 네. 의원님 계신 자리에서 본인한테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 그러면은 뭐 상관없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박근혜 반기문 게이트의 전 몸통 총장의 책임자들. 경우는 네. 지금 그래도 2위 후보시잖아요. 20% 네. 지지율로 너무 반기문 후보가 되는 걸 두려워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혹시 그런 건 아닌가 싶어요. 제일 편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명하긴 하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매우 실사구시적인 판단을 하는 시대가 돼서 그 과거의 공직을 가지고 네. 그 공직에 부합하는 충분한 역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무능한 거죠. 네. 또 만약에 거기다 더해서 그 공직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도모한 사례가 실제로 몇 개만 발견되면 네. 앞으로 더 큰 권력을 가지고 더 큰 부정 비리를 저질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동의를 쉽게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자, 사이다 이재명하고 싸움꾼 이재명. 네. 이 극단의 이제 별명이 네. 동시에 갖고 계신데 앞으로는 어떤 별명으로 불리고 싶습니까? 저는 싸움꾼, 뭐 싸움닭 이런 별명을 시민운동할 때 이제 네. 받았는데 그 구태 세력들, 불의한 세력들과 평생을 싸웠죠. 네. 그것 때문에 감옥도 갔던 일이 있고, 네. 그냥 뭐 가족 분란도 겪었고, 네. 뭐 벌금도 낸 일이 있고, 상처도 많이 받았죠. 그럼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겁니다. 네. 그런 국민들을 위해서죠. 우리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제 꿈, 일생을 두고 하고 싶었던 일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싸움꾼보다는 실천가 네. 이렇게 불려지고 싶습니다. 말하면 지키는. 네. 네. 제가 이제 그 이재명 시장님을 잘 아시는 그 국회의원에게 들은 얘기인데 옛날에 민변 활동을 네. 하실 때 사실 민변도 이제 우리 그 대한변협 입장에서 보면 약간 아웃사이더인데 그렇습니다. 네. 민변 안에서도 또 아웃사이더였다고 네. 하던데 맞습니까? 짤막하게. 뭐 사실 맞지요. 네. 저는 민변 안에서도 아웃사이더에서뿐만 아니라 네. 제 아웃사이더의 삶을 스스로 선택했죠. 네. 서울이 아니라 성남으로 갔고 판검사가 아니라 변호사를 선택했고 네. 또 지역 시민운동을 선택했고 네. 끊임없이 아웃사이더의 삶을 살았는데 그거는 결국 국민 대중과 가까이 있기 위해서였죠. 네. 네,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시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대선 주자에게